점심 많이 먹었어요. 졸지 마. 나도 지금 졸려 죽겠어. 큰일 났어, 지금. 자, 378쪽에 설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운문보다는 산문 쪽이니까 지문이 굉장히 길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문을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이제 주로 신화 과정에서 당군 신화, 주몽 신화, 석탈의 신화, 수로왕 신화 이런 형태들이 이제 지문과 같이 출제가 됐던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만은 이걸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주로 이론적인 전개를 중심으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설화 형태에서 굳이 보고자 하는 것은 신화다, 전설이다, 민담이다 종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문제화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설화 형태가 후대, 그렇죠? 후대, 고대 소설의 근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설화의 제목하고 뒤에 있는 소설이 있지, 그 영향 관계만 좀 정리를 하세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근원 설화와 후대 고대 소설의 영향 관계라 해가지고 내가 두 가지를 지금 제기를 했거든요. 그죠? 그럼 그 중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이 판소리계 소설이에요. 자, 우선 이 문제는 판소리하고 한번 연관시켜 볼까요? 여러분들 판소리가 먼저입니까? 소설이 먼저입니까? 그 문제거든. 판소리가 먼저, 소설이 먼저. 구비문학이 먼저야, 기록문학이 먼저야? 당연하잖아. 그래서 구비되다가 후대에 정착을 하는 거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근원 자체가 여러분들이 자, 이게 판소리가 있습니다. 뒤에 또 판소리 해야 돼, 어차피 저는 후기 때. 그래서 이제 판소리의 그 중에서도 사설이 되겠지, 그죠? 그러면 지금 현대 전하고 있는 판소리 몇 마당? 지금 남아 있는 거 5마당. 불러봐. 노래니까 가라고 해야 되는 거야. 자, 네, 춘향가, 심청가, 네, 흥보가, 수궁가. 하나 더요? 그렇습니다. 적벽가가 있어, 이렇게. 지금 이게 5마당입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구조가 이건 구비문학이니까, 그지? 이게 조선 후기 때 이 판소리의 사설이 문자화되면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소설도 이제 조선 후기 때 보면은 유형 자체가 설화 소설, 염정 소설, 사회 소설 많은 종류가 있겠지, 그죠? 이런 경우를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문제입니다. 판소리 형성 과정이 나머지와 이질적인 작품은 했을 때 항상 답은 적벽가가 나와요. 그럼 이게 왜 다른 작품과 이질적이냐 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이건 중국 거예요. 나머지 네 작품의 형태는 우리나라 거겠죠. 자, 두 번째는 이 문제를 달리 말한다면은 소설이 먼저냐 아니면 판소리가 먼저냐, 이 문제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 나오는 이 4마당의 형태는 우리 근원 설화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조선 후기 때 이게 소설로 정착을 하게 됐던 거죠. 자, 그러면은 가의 형태를 전으로만 바꿔보세요. 이제 말을. 자, 어떻게 해요? 자, 여기는 춘향전. 다음 좋습니다.
심청전. 흥보가 형태는요, 물론 이제 12마당일 때는 얘를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혹시. 그죠? 막 타령했던 것은 12마당일 때 흥보가의 모습이었고, 또 수군가 형태는 토끼 타령,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소설과 연관시키는 것이니까요. 자, 여기는, 자, 흥부전으로, 다음 수군가의 사설은 저 별주부전으로.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적벽가의 사설이 소설로 정착한 게 아니고 얘는 소설이 먼저 나왔어요. 오히려요. 이거 중국 건데요. 혹시 삼국지연의라는 소설 아세요? 여러분이 줄여가지고 삼국지 그러는 거야, 이거. 그래서 자, 나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더니 바로 삼국지연의 중에서 제갈공명과 조조의 영화도 봤었지, 여러분들. 적벽대전. 그 적벽대전 부분만을 따로이 판소리화한 것이 그 적벽가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두 문제가 똑같은 문제였어요. 다시 해보자. 판소리 형성 과정이 나머지와 이질적인 작품은, 이 문제가 달리 본다 뭐다. 바로 판소리 이절에 소설이 먼저 쓰인 것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됐죠? 답은 적벽가 있으니까 기억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설화를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하나의 설화가 하나의 소설화 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구비문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굴러가면서 쌓여지잖아, 이게. 처음에 이만하던 것이 우리 눈덩이 쌓이듯이 이만하게 커진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도 주제와 관련이 돼 있는 중심 설화가 있어요. 그 중심 설화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네, 그걸 근원 설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외워야 할 것은 근원 설화부터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춘향가는요, 도미설화. 도미설화. 그러니까 도미설화, 지리산녀설화, 염정설화, 신원설화, 관탈민령설화,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설화는. 근데 6.16은 정절이기 때문에 하나씩만 외우라는 거야. 자, 크게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니까 춘향가는 도미설화, 흥보가는 방위설화, 자, 심청가는 연권녀설화. 그러니까 연권이라는 사람의 딸,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딸 이름이 지은이래요. 그래서 연권녀 설화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혹시 연권녀 설화라고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네,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어요. 효녀 지은 설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수군가 형태는 귀토설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암기를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첫 시기에 해야 할 것이 이 근원설화가 지금 우리 첫 시기 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 나오는 판소리라든지 판소리의 소설 했을 때는 언제 나오겠어? 이건 조선 후기 때 나오겠지, 당연히.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내가 오른쪽에다가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신문학기. 그래서 1910년대 나옵니다. 그래서 고대 소설하고 우리 이제 현대 소설이란 말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대란 말은 잘 안 씁니다. 근대는 이제 조선 후기가 근대니까 우리는. 그래서 고대 소설, 그 다음에 현대 소설 이렇게 말하는데, 현대 소설의 출발의 기점은 주로 1917년 이광수의 무정 이유를 우리가 현대라고 그래요. 그럼 그 과도기는 뭐겠어요? 고대 소설하고 현대 소설 사이의 과도기. 그러니까 고대 소설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대 소설의 특징이 믹싱이 된, 그치? 고대 소설보다는 뭐다? 좀 더 새롭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과도기를 무슨 소설? 그것을 신소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소설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창작 신소설, 번안 신소설, 번역 신소설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개작 신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뭘 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판소리계 소설을 개작한 겁니다. 그리고 주 1910년대 자 거기에 개작 신소설 동남 치시고요. 자 작가 한 사람 써놓으세요. 그건 이해조라고 하는 작가가 쓴 거거든요. 근데 이해조 하면 혹시 생각나는 작품 없을까요? 이해조? 우리 자유종이라는 작품을 쓴 작가가 이해조인데, 자 이걸 신소설로 개작을 했을 때 그냥 막연히 외우면 또 까먹지, 그지? 제목을 잘 봐봐 거기. 제목이 전부 다 몇 글자씩이에요? 다 세 글자씩이에요. 제목이. 그리고 한자를 떠올리면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한자 봐봐, 한자. 자, 먼저 춘향이는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하고 옥중에 갇혀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도 지기야 볼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 옥중에 갇힌 꽃이잖아요. 연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해조는 춘향전을 옥중화로. 다음 심청전은요. 그 심청이가 이제 임당수에 풍덩해가지고 용궁 갔다가 용왕이 네 효성이 가득하니 다시 지상으로 올라가서 애비를 만나러 그거 아니었어요? 뭐 타고 올라왔대요? 연꽃 타고 올라오는데, 연꽃 타고 올라오다 보니까 어느 왕자가 지나가다가 보고 이렇게 나오잖아. 이제 끝에 부분이 서로가. 그래서 강 위에 있는 연꽃이다 뜻이죠. 자, 불러봐요. 이게. 그래서 강상연이에요. 다음 흥부전은 제비 다리 꺾는 거 아닙니까? 자, 그 한자 한번 봐볼래요? 제비 연자야 그게. 제비 연자에 다리 각자입니다. 그러니까 제비 다리라는 뜻이잖아 한자로. 자,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연의 각으로. 다음 별주부전은 토끼가 안 빼놓은 거 아니야 그럼? 그래서 토의 각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개작신소설 이해조는 우리 고대 소설인 판소리계 소설을 개작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전부 세 글자씩이니까 춘향전은 옥중화로, 심청전은 강상연, 흥부전은 연의각, 별주부전은 토의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원설화에서부터 판소리계 사설, 판소리계 소설 개작신소설 표 외울 수 있겠죠? 이렇게 1단계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자 이제 기타를 보시겠습니다. 기타. 거기에 조신설화 있습니까? 네, 신라의 불교설화예요, 이게요. 그리고 그 조신설화에 영향을 받은 작품이 뭐라고요? 김만중의 구운몽이에요. 그럼 다른 작품 모르겠지만 여러분 뒤에 가서 김만중의 구운몽은 꼭 읽어야 돼요. 그 구운몽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던 고대 소설입니다. 그래서 구운몽이 유불선 3교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중심 종교가 불교가 됐던 것은 바로 조신설화의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운몽의 아류작이라는 작품이 옥루몽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아류작이고요. 다음에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하국에 사는 큰 도둑놈을 죽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 하게 되면은 대표 인물이 뭐겠습니까? 홍길동전이에요. 응? 홍길동전. 물론 군담 소설 계열 중에서도 박시전이라는 작품도 지하국 대적 퇴치설화의 영향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아류작으로서 전우치전과 서화담전. 우리 전우치전도 그런 나왔었지, 중부제야, 그지? 지문으로. 그때 전우치전과 서화담전은 뭐의 아류작이에요? 홍길동전의 아류작이야. 박시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길동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이 밖에도 쟁장소라는 두껍전, 욕심 많은 부자겠죠. 장자모소라. 옛날에 그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용소와 며느리바위라고 하는 그 전설이 있었어요. 그 전설이 바로 장자모소라 계열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여기 이제 판소리계 소설로 나왔던 것이 바로 옹고집전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신데렐라계는 콩쥐파취전 하겠고요. 다음에 한문학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한문학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뭐였어요? 한시겠죠, 주로. 그래서 한시와 연관된 것만 몇 가지 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여수장 우중문시. 여수장 우중문시. 우리
지방직, 국가직 구급하듯이 이 작품은 아직까지 한 번도 지문이 출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올해 여러분들 저 군문 있죠? 군문에서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한시가.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한시입니다. 네, 적장인 우중문의를 조롱한 시였죠. 조롱한 시였고요. 다음에 자 화왕계 나중에 나옵니다. 출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꽃을 의인화 시켜가지고 임금을 풍자했던 작품이야. 쉽게 말해 이게 신문왕을. 여러분들 작가가 누군가 알아? 설총이지? 그래서 원효대사의 아들이야 그게. 우리 이두문자 만든 사람. 그래서 이 화왕계는 자 꽃을 의인화하여 임금을 풍자했다, 풍간했다 그랬는데요. 자 밑줄 하시고요. 그래서 별칭으로 네, 풍왕서라고 하는 별칭이 있습니다. 임금을 풍자했다고 그래가지고.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작품은 우리나라 의인체의 효시입니다. 의인체의 효시. 그래서 거기 보면 그 꽃이 뭐가 나와 있지, 여러분들? 꽃 혹시 그 화왕계 기억나요? 장미도 나오죠. 모란도 나오죠. 또 할미꽃, 백동이라고 해서 할미꽃이 나와요. 그래서 모란을 왕으로, 그치? 간신을 장미로, 그리고 충신을 할미꽃, 백동으로 이렇게 비유했던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하나 더 보세요. 이것도 역시 후대 소설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느 작품 나와 있을까요? 그 화왕계의 영향을 받은 조선 전기의 한문 소설이에요, 그게요. 누구 작품 나왔었어, 그게? 임제 있죠, 임제? 임제의 화사라고 하는 소설은 네, 바로 이 작품에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에 최치현은 뭐 개원필경은 최초의 개인 문집이고요. 뭐 개원필경 나오겠어요? 그 개원필경 속에 수록되어 있는 최치원의 한시가 나오겠죠. 내가 자료실에 두 편 올려놨는데 한 작품은 제가야산 독서당이라는 작품을 내가 올려놨고요. 두 번째는 추야우중이라는 한시를 올려놨습니다. 자료실에서 뽑아가지고 꼭 공부 미리 해놔야 돼요. 분명히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자, 그리고 최초의 왕호 천축국전, 우리 최초의 기행수필입니다만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대 문학의 형태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고대 문학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 문학인데, 그래서 아까 내가 이제 시대 개관들을 쭉 보면서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그게 마시고, 다만 이 시대에 어떤 장르가 앞 시대와 연관이 되는 거고, 또 어떤 장르가 새롭게 태어났고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런 경우를 먼저 좀 보자는 거죠. 어떨 때는 이제 여러분들 이 고전 문학을 쭉 하다 보면은 사실 문학이라는 것이 비록 허구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상 또 환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 배경을 가진 작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사에 대한 여러분 배경 지식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여러분 한국사를 내가 건들다 보면은 혹시 여러분들 또 문제하고 상충이 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국사 배우다 보면은 우리 문학 안 나오니? 문학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어서 이제 우리가 한국사 선생님하고 이제 일을 했을 때 가급적 문학이 나오면 건들지 마라. 그러면은 우리 국어 선생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도 간혹적으로 역사에 대한 사실은 건들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데 자꾸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열이 받으니까 내가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눈에 힘이 없고 딱 그런 느낌 있잖아. 모래에다가 물 붓는 느낌. 그럼 내가 뭔가 강의를 하면은 눈빛이 가슴이 부딪혀 와야 되는데 이게 그냥 스펀지에 묻듯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럼 졸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가끔
여러분 시험에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 우리 국문학을 이해하는 배경적인 모습으로 몇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자, 고려시대 문학입니다. 뭐 순수하게 918년 고려 건국부터 해가지고 1392년 그죠? 조선 건국 이전까지의 약 500년 동안의 문학인데, 자 밑에 시대 개관 있죠? 거기에 주의 전개 양상 쫙 읽어볼게요. 첫 번째 과도기적 문학 밑줄. 이건 뭐냐면 자체적으로 고려 시대는요 자체적으로 발달된 문학이 하나도 없어요. 자체적으로 발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일신라 시대의 문학을 이어받아서 조선 시대에 이어주는 교량적 역할을 한 문학을 우리가 과도기적 문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량적인 역할. 다음 두 번째는 국문학의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문학의 암흑기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 당시에 국문학 아니면 뭐가 있어? 한문학이었겠지. 그렇지. 그럼 국문학의 암흑기를 추가했던 것은 당연히 한문학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발달이 됐던 시기가 언제였어요? 이제 고려시대겠지. 그래서 한문학의 융성 때문입니다. 국문학이 그만큼 위축이 된 것은요. 그리고 고려시대 때 이제 한문학이 융성이 하게 되었었던 배경 그랬을 때, 그건 이제 한국사에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정치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958년인가요? 광종 때 바로 과거제도의 실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고, 또 종교 입장에서 본다면은 불교 융성도 있었겠고, 그죠? 교육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저쪽에서 하학의 설치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한문학의 융성의 배경이 됐던 것이겠죠. 근데 여하튼 간에 문학적인 입장으로 보면은 자, 이 한문학이 융성이 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국문학은 위축이 되거나 아니면 국문학은 쇠퇴가 됐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 기록 문학으로서 국문 문학의 범주에 포함이 된 장르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기록 문학으로서 한문학이 아닌 국문 문학. 향가밖에 더 있어요. 이거 향가 한문학 아니야? 국문 문학이야. 다만 우리의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쓴 거잖아. 그래서 향찰축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기록 문학으로서 넓은 의미의 국문 문학에 포함이 되는 것은 향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향가가 소멸이 된 것이 그게 고려시대야. 만약에 한문학이었다면, 향가가 한문학이었다면 한문학이 융성할수록 향가도 더욱더 융성이 할 거 아닌가. 그치? 그래서 향가 소멸의 직접적인 원인은 하는 뭐가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한문학의 융성 때문이라는 거. 오케이? 네. 다음. 조선 고려 중기가 되는데요. 바로 무신난 이후입니다. 그러면 무신난이 나게 되면은 기존에 실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대부들, 그네들을 훈구 사대부라고 하겠습니다. 그네들 어떻게 되게 돼요? 전부 다 죽임을 당했거나 아니면 권력을 잃었겠죠. 다만 무신정권 치하에서의 권력을 갖지는 못했지만은 훈구 사대부들이 몰락을 하자 그 자리를 메꾼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메꾸는 사람들.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바로 신진 사대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신난 이후에 새로운 문학 담당층이 대두되었다는 말 이해했어요? 그 새로운 문학 담당층이 바로 신흥사대부 또는 신진사대부였습니다. 그래서 고려 때 평민문학인 고려소교 딱 하나만 남기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누가 만들었어요? 다 신진사대부들의 문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진 4대부의 대표적인 작가가 누군지 아세요? 그게 이규보야. 어? 그게 이규보라고. 그래서 이 신진 4대부들에 의해서 모든 문학이 다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신진 4대부가 쓴 문학들은 당연히 국문이 없으니까 이제 다 보겠어요. 다 문학이겠죠. 응? 운문이 되든 산문이 되든 간에. 다음에 문학 향유계층의 대립적 양상이 있었다. 그러면 향유계층의 대립이라면은 당연히 평민계층하고 양반 귀족계층하게 돼 있겠습니까? 그제? 그리고 모든 장르가 다 그런 게 아니야. 향유계층에 대립했었을 때는 자, 두 가지 장르 불러. 평민문학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고려, 소교입니다. 그래서 고려 소교, 고려 가요 다 같은 뜻이에요. 근데 그 고려 소교를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지만은 대립적 입장에 섰던 또 하나의 문학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기체가입니다. 그래서 대립했을 때는 고려 가요하고 경기체가 됐어요. 이것만 기억하고 나머지 모든 문학은 다 신진 4대부들의 손에 의해서 정착이 됐던 거죠. 그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 이 고려시대 문학에서 자, 역시 운문문학, 산문문학, 그 다음에 한문학 이렇게 좀 이어갈게요. 그럼 우리 운문문학 하게 되면은 운문문학 하게 되면은 자, 우선 향가는 고려 때 소민됐어요. 그리고 향가에서 파생이 됐던 고려 평민들의 문학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네. 자, 고려 소교가 탄생이 되겠죠. 하지만 향가 끝 고려 소교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 과도기 문학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향가적 잔영이 남아있는 작품들인데, 물론 이제 향가 쪽에 가까운 노래가 있겠고, 고려 소교 쪽에 가까운 노래가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시기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먼저 나와야 되지만은, 이야기 쉽도록, 자, 향각의 여로 하고 주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요. 고려 소교를 모델로 해서, 고려 소교를 모델로 해서 양반 귀족 계층에 만들어졌지만은, 그러나 특성상 대립적 위치에 섰던 뭐가 발생을 했습니까? 그렇죠. 경기체가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경기체가는 교술문학이지요. 그래서 양반 4대부, 신진 4대부들이 자신들의 즉흥적인 시심을 담기 위해서 창작한 문학이 또 있습니다. 자, 그 문학이 뭘까요? 그게 시조입니다. 어때요? 고려 소교 향각의 여요 경기체가 시조. 앞 시대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문학입니다. 그죠? 근데 이네들이 사실 발달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돼? 후시대, 조선시대의 교양적인 모습을 가졌겠죠.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산문문학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산문문학 형태도 우리 산문문학의 대표가 뭐겠어? 당연히 고대 소설이겠지. 근데 아직 이 시기에는 고려 때는 소설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래서 소설에 이제 과도기적인 역할을 하는 문학들이 나오게 됩니다. 앞 시대에서 고대 가요도 운문도 구비전승대다가 후대에 한자로 정착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떠도는 이야기도 설화도 한자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기록, 체록을 했었던 벼슬아치가 있었어요. 고려 때요. 그들을 패관이라고 그랬습니다. 패관. 고려 때 패관 문학이 나왔었고요. 다음 두 번째, 이 패관 문학의 형태가 그만큼 다소 윤색의 과정을 겪었다고 하더라도 이건 공동의 문학이며 기록의 문학이야. 여러분들은 패관 문학 하는 순간에 뭘로 기억하면 돼? 설화치. 떠돌던 설화가 이제 이야기가 정착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패관 문학보다는 창의성이 더 강해. 소설에 근접한 것이 됐긴 했지만은 아직도 완벽하게 소설이 되지 못했던 문학. 여러분 작년도에 지문져 놓고, 그지? 의인화 대상이 뭐냐 해가지고 종이 물었던 그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물을 의인화하여 계세 증인을 목조 지었었던 또 하나의 과도기 문학이 있습니다. 의인전기체. 그걸 뭐라고 했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전체 문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고려 때 태관과 가전을 써보면서 소설을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다졌겠지, 그지? 그러나 아직 소설은 없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는 역시 한문학이 가장 발달된 시기였으니까, 그죠? 자, 몇 편의 한문학. 이렇게 가지고 정리를 할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장르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81쪽에는 향각의 여요가 나와 있죠, 지금. 그러면 향가의 특성은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지? 예. 그럼 과도기니까. 그럼 어떤 특성을 먼저 보면 되겠어? 고려, 소교의 특성을 먼저 보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야 그 과도기의 특성을 둘 다 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뒤로 가셔가지고, 자, 383쪽에 고려 소교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을 먼저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고려, 소교, 여요, 고속가, 장가, 그지? 여러 가지 별칭이 있는데 우리가 쓸 때는 주로 뭐라고 써요? 소교 또는 여요 이렇게 줄여서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문학들은 다 빼버리고요. 빼버리고 우선 내가 고려 소교가 될 수 있는 수록 문헌 봐봐 아까 맨 처음에 있잖아. 고려 소교가 될 수 있는 전제가 있었어요. 일단 문자가 없으니까 굽이 전승이 돼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문헌에 고려 소교라고 처리를 하려면은 표기 수단이 뭐가 된다고? 국문이 돼야 한다니까. 정읍살 때 설명했잖아 이거. 그래서 굽이 전승이 되다가 자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국문으로 정착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시기 형태가 조선 성종 무렵에 정착을 했던 겁니다. 물론 그 정착을 해 주었던 사람들도 평민 자신은 아니에요. 평민들은 문자가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궁중학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이 국문으로 고려 소교를 수록하고 있는 문헌이 있었다 그랬지? 자, 책 다시 봐봐 이제. 그래서 세 권의 문헌 중에 한 곳에는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고려 소교라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세 권의 문헌부터 불러보세요. 수록 문헌. 자, 악학괴범, 악장가사, 시용, 향악보. 바로 이 세 권의 문헌 중에는 수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정읍사가 고대 가요 백제 때의 노래였지만 왜 고려 소교 속에도 포함을 시켰는지 이제 감 잡으셨어요? 바로 국문으로 악학괴범 속에 수록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상 문학 중에서 평민들의 입에서 입으로 수백 년 동안 가장 오랫동안 구전되어 왔던 노래가 뭐예요? 그게 정읍사라는 얘기야. 그래야만 정읍사가 국문 표기의 최고 가요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시대가. 감 잡으셨지 이제? 자, 그러면은 수록문헌 다시. 자,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국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악학괴범, 악장가사, 시용향악보. 자, 세 권 밑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세 권의 문헌 중에서도 가장 많은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그렇죠. 바로 악장가사였습니다. 악장가사. 이건 이제 국문인데요. 자, 하나 더 할까요? 국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시기는 어디 가서 나와야 돼? 조선
성종 때 조선으로 갔었잖아요. 근데 국문이 아니라면은 네, 고려 말에 고려 공민왕 때가 되는데 떠돌던 고려 가요가 고려 말에 한역시로 네, 기록이 된 책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거 불러봐요. 거기 누구요? 거기 이재현이 있잖아요. 세 번째. 그래서 이재현의 익제난고라 문헌이 있는데, 익제는 이재현의 호입니다. 호.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래서 익제난고의 네 번째 권 말미가 되면은 이재현이가 이렇게 한간에 떠돌던 고려 가요 있죠? 고려 가요를 한역시로 해가지고 만든 책이 있거든요. 바로 그 책 이름 한번 대보세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 그걸 소학부라고 그래요, 소학부. 그래서 이 소학부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은, 네. 이 속에, 고려 소교, 네, 11수가, 네, 한역이 되어서 네,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한역시, 한시 올려줬을 때 이 작품 기억나세요? 응? 그래서 참새하고, 그지? 늙은 호라비가 나올 거야. 늙은 호라비가 그 고생을 해가지고 밭에다가 조미어, 기장이며 심어놨는데, 이놈의 참새 새끼가 채 익기도 전에 다 쪼아먹어 버렸어. 기억납니까? 그 작품이 바로 사리화였어요. 근데 이 사리화라고 하는 한역시로 정착을 한 인물이 누구였어요? 그게 이재현입니다. 자,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조금 더 기억하고, 그러면 성종 무렵에 이렇게 이제 궁중하게 편입되면서 정착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정착을 한 사람들이 양반들이었다, 평민 자신이었다? 양반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평민들의 작품이 예술적, 문학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인정을 했겠습니까? 주로 여러분들이 잠깐 이런 말도 그래요. 평민들의 문학의 특징했을 때 여러분이 보통 뭐라고 그래요? 그죠? 뭐 진솔하다, 소박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양반들이 봤을 때는 이게 진솔이겠습니까? 그지? 너무 예술적도 떨어지고 낯뜨건 얘기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고려 가요의 주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주제가 있겠죠. 근데도 이 양반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유교적 관념을 가지는 양반들의 입장에서 가장 낯뜨건 쉽게 말해 그런 주제가 어떤 거예요? 남녀간의 애정 문제겠죠. 안 그래요? 남녀간의 애정 문제. 그래서 특히나 양반들이 정착을 하면서 자, 그 용어 한번 하려고 그래요. 용어. 자, 조선초에 문헌에 수록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옛날 영화 있었죠? 남녀 상렬지사. 그러면 주제가 어떤 주제겠어요? 남녀 간의 애정 문제겠지. 안 그래? 그럼 우리가 좋게 말했을 때는 진솔하고 소박하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양반들 입장에서 뭐야? 노골적이고 직설 이렇게 말했겠지. 안 그래? 그래야만이 유교적인 모습을 흔든다 해가지고 없어버릴 거 아니겠어. 그래서 그런 경우를 남녀 상렬지사다 또는 음탕한 이야기란 뜻이거든. 음사다 이렇게 비하를 시켰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비하를 했다는 것은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하했다는 것은 수많은 작품들이 조선 때까지 이어졌지만
수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봐봐, 거기. 또 하나가, 이렇게 비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은, 아니, 이게 궁중음악책인데, 궁중음악책에다 시를 줬겠어? 아니었잖아. 너무 저속한 작품은 수록하지 않겠다고 원칙을 만들었어. 그냥 원칙 한번 불러볼래요, 거기? 원칙. 이게 시 4자입니다. 이게 속될 리자고요. 그래서 너무 속된 저속한 그 작품들은 이게 시를 제자야, 한자로. 작품에다, 이 책에다가 수록해주지 않겠다. 그 하는 원칙이 뭐라고요? 그것을 사리 부재라 했던 거예요. 자, 그럼 결론이 양반들이 체력을 정착을 했다. 두 번째, 남녀 상렬지사라에서 비판을 했다. 세 번째, 사리부재라는 원칙을 만들었다. 한 것으로 보아 유교적 관념에 맞지 않는 거의 대다수의 작품은 누락이 됐겠죠. 또한 지금 전해지는 작품조차도 개작됐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겠죠. 여기까지 감이 잡으셨습니까, 이제? 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가장 많은 작품을 수록한 것이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악장, 가사. 그러면 사리부재 원칙을 가장 충실히 적용했던 문헌 하면 뭐라고요? 그때는 악학, 괴범이에요. 내가 오죽에 쓰면은 그 정읍사 있었잖아요, 정읍사. 그것도 이제 악학 괴범이 있었고요. 나중에 동동을 또 배울 거야, 동동. 이것조차도 남녀 간의 애정 얘기다 해가지고 폐기시켜본 거야. 오지겠으면 그것까지. 왜냐면 정읍사 아무리 읽어봐도 남녀 간의 애정적인 모습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그게. 근데 그것이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야. 그래서 나중에 빼버렸지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근데 이제 여기 이 문제입니다. 주제의식. 모두 나왔던 문제니까. 이 남녀 상렬지사란 말의 의미를 넓게 봤을 때 평민들의 문학을 비한 말이라면, 좁게 보자고. 이게 남녀 간의 애정을 노골적이고 직설적으로 읊었다 하는 말이 남녀 상렬지사가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전해지는 작품 중에서 이 남녀 상렬지사에 해당이 된 작품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자, 제목에 오세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384쪽을 보면은 여러분 이제 봐줘야 할 고려 가요의 제목들과 특징을 제시했는데요. 자, 그 중에 오른쪽에 고려 속의 주제 잠깐 볼래요? 자, 그 중에 2번을 보니까 남녀 상렬지사가 있습니다. 있죠? 바로 그 남녀 상렬지사에 포함된 작품은, 자, 3작품. 자, 크게 불러줘. 이상곡, 만전춘, 쌍화점. 다시 한번 불러줘. 이상곡, 만전춘, 쌍화점. 바로 이 3작품이 실질적인 남녀 상렬지사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와서 요거 정리하고 잠깐 쉽게 이제 그 6번에 그 특징에 6번에 보면은 수록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때 정착을 했던 사람들은 민간에서 떠돌고 있는 노래가 당연히 그 앞시대니까 고려 시대의 노래라고 알고 있었겠죠. 그죠? 근데 나머지는 전부가 고려 시대의 작품인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문을 조사하다가 쭉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조선 고려 이전 때부터야. 고려 이전 때부터 수백 년 동안을 민간에서 구전됐던 노래가 있더란 말이야. 조사를 해보니까. 됐니? 그래서 고려 이전부터 내려왔던 노래가 이 정착하는 과정에서 고려 소교 속에 포함된 노래가 2편이 있습니다. 자, 뭐하고? 그게 정읍사하고 그게 처용가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정읍사 했을 때는 고대 가요이면서도 고려 소교가 되는 거죠. 다음 2번째, 이 처용가라는 작품은요, 구비전승되다가
향찰 정착과 국문 정착이 동시에 이루어진 유일한 노래입니다. 그러면 향찰로 정착을 했던 것은 향가의 처용가가 되는 거죠. 됩니까? 국문 정착은 뭐가 돼야 돼? 그러니까 고려 가요의 처용가가 돼야죠. 왜 고려 가요 속에 왜 처용가가 있는지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처용가 형태를 향가이면서도 고려 소교인 노래는 하고 나왔던 거죠. 그 유일한 노래가 뭐라고요? 그게 처용가입니다. 이제 감 잡으셨습니까? 네. 근데 처용가하고 정읍사 중에서 연대가 더 앞서 있는 작품은 뭐야? 그러니까 정읍사가 되니까 국문 표기의 최고 가요다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케이? 자, 다음. 자, 이리 와서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건요. 그 다음에 이제 작품들을, 그리고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해줘야만 뭘 할 수 있어요? 향각의 요요, 이걸 설명할 수가 있잖아, 이제. 그러면 구비전승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구비전승이니까. 작가 계층으로 보면 거의 다 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평민계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왜 평민문화 고려가요 하고 나왔을 때는 작자미상, 연대미상 하는지 알겠습니까? 어디 자기들이 문자도 없을 뿐더러 혹시 문자를 안다고 하더라도 어디 버젓이 자기 이름 못 두고 쓰겠습니까 그걸? 작자미상, 연대미상으로 나오는 거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럼 구비전승대 문학은 아까 해준 거야 내가. 정형시야 비정형시야? 기록문학을 내가 정형시, 구비문학은 비정형시 하라고 했잖아. 됐는가? 그래서 이 구비전승대 특히 고려 가요도 일정한 하나의 형식이 있는 게 아니야. 비정형시야. 다만 비정형시지만은 고려 가요의 기본형은 있을 거 아니야. 기본형. 그 기본형에 가장 합당한 노래가 청산별곡과 가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불러봐. 기본형만. 자, 첫 번째 음보율입니다. 고려 가요 몇 음보? 세 박자입니다. 네, 3음보의 노래입니다. 3음보.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시를 푼다니까. 그냥 가실이 끝 이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공무원 문제가 여러분들이 수능과 다른 점은 그거야. 가실을 냈다면 수능은 가실이 작품만 묻는 거야. 주제를 묻는다든지, 그지? 표현 기법을. 근데 공무원 문제는 가실을 내놓고 고려 소견을 물어본단 말이야. 형식을. 그게 차이점이기 때문에 이거 꼭 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음수율입니다. 그러니까 음보라는 건 박자 리듬이고요. 음수라는 것은 글자야, 글자. 몇 글자씩 돼 있느냐. 그런데 하나의 비정형시니까 하나의 일정 형식은 아니겠지, 그지? 하지만 기본형입니다. 기본형이 어떻게 돼 있어요? 3, 2조. 이게 기본형이에요. 그래서 세 글자, 두 글자입니다. 3, 2조. 자, 기본형이고요. 자, 다음에 향가하고 비교했을 때 세 번째, 고려 가요가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장난입니다, 그게. 자, 대부분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대부분이 분절체다. 이 분절체가 무슨 말이에요? 분절체가 그러니까 노래잖아, 노래. 그럼 노래가 1절만 있는 것도 있고 여러 절로 된 것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절체라는 것은 여러 절로 됐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것을 시로 보면 뭐가 돼야 돼? 시로 보면은 그래서 그것을 분연시라고 그런 것이요. 여러분들 애국가 있지? 우리 애국가. 애국가 몇 절이야? 4절이잖아, 4절. 근데 그것을 가사로 보면은 4연이잖아. 같은 말이야, 그게. 네, 그래서 분절체, 분연시 또는 분장체 이렇게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절로 됐다는 거예요. 향가는 4, 9, 8, 9, 19 하는 형식은 있어도
전부가 뭐예요? 단연시 1년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걔는. 근데 고려 가요는 이렇게 여러 절로 나눠 있다는 거야. 자, 그 다만 밑에 참고의 밑줄. 자, 비연시. 고려 가요가 다 분연시가 아니니까. 그래서 삼오곡이나 상저가나 이상곡, 처용가, 유구곡 이런 작품들은 전부 다 1년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향가에 대비했을 때 특징이 자, 분절체라는 점.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하나 더. 고려가요 또 하나 특징이 뭐 있다고요? 후렴구가 있다는 거예요. 후렴구가 있다는 거. 그래서 후렴구 또는 조흥구 이렇게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자, 오른쪽에 그럼 날개 쪽에 후렴구를 봐봐. 그게. 그럼 고려 가요는 비정형시기 때문에 후렴구가 하나로 고정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지? 작품마다 다 달라요. 예? 다 달라. 그럼 만약 그 경우에 어떤 작품을 줘놓고 중간에 브레이크를 하고는 여기다 후렴구를 집어넣어봐라. 별 수 없어. 외워. 외워. 그럼 방금 웃는 거잖아. 뜻을 모르니까. 자, 먼저 후렴구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가, 내용, 네. 자, 쭉 읽어주시고요. 자, 이러면 이제 고려 가요의 기분을 알았겠죠,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향가와 고려 가요의 과도기, 향각의 요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요.